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 사망 증가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 울산과 영천의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이 노동자가 숨져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는 한데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 울산의 한 산업 현장에서 60대 남자분이 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냉각탑 상부에서 난간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게 지상으로부터 한 5m 정도, 정확하게는 한 4.5m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안전장치 같은 게 완벽하게 구비된 현장도 있겠지만 안 그런 곳이 많죠. 그렇죠. 이 남성이 이게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간인 것 같은데 바로 낙하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는데 네.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울산 남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가까운 이 경북 영천에서도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건 굴착기로 여러 가지를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바로 위에서 흙막이 벽체라고 해서 이게 톤수로 말씀을 드리면 2.9톤. 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사람한테 바로 떨어지면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이에 해당 50대 근로자분도 사망하게 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돼도 이런 사고가 어쨌든 끊이지는 않는구나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큰 사고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라든지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좀 많고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과 구미의 공사 현장에서도요,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해서 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의 한 철거 현장이었어요. 이제 철거 현장이라면 이제 철빔 같은 거 있죠. 네. H빔 이런 걸 많이 옮기고 여기저기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집게차 운전을 하시던 60대 한 근로자가 네. H빔을 집게차에 싣는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되게 그리고 시야를 많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H빔에 맞아서 그 즉시 병원에 옮겼는데 한 5일 정도 경과한 후에 돌아가신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 공사 대금 자체가 50억 원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대상입니다. 이 해당 현장은 50억 원 이상의 규모의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감독관을 급파해서 사고 현장 그 자체를 또 조사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도 같은 이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있었고요. 구미에서도요. 이제 신축 공사를 하던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노동자가 좀 똑같이 60대 근로자가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최근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은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해야 되고 규명을 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러한 사고가 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사고 소식들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 협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일인가요? 사실 부천시에 현안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 네. 왜냐하면 지하철이 본인들 그 지자체 안으로까지 연장이 되지 않으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출퇴근하기에도 뭐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이 닿는 곳까지 가서 하면은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러면 이사를 오거나 할 유인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천이 바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7호선을 이제 부천 지역까지 연장하는데 이 교통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랑 이 부분은 협의를 하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부천시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승무 업무도 하고 열차 운행도 하는 부분을 연장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
내지는 뭔가 또 이 운영하는 중에 근로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거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연장한 것도 아니고 부천시가 원해서 이걸 위임받아서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책임질 일이 만약에 생기면 이거는 부천시가 떠안아라라고 하면서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위임받은데 이런 어떤 법적인 부담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 측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은 이 경영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통공사의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부천시 측 입장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는 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도로교통공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나 뭐 그렇죠. 지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우리가 책임을 그러게요. 지라고? 이거는 사실 책임을 진다고 설사 뭐 약정을 하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연장선 운영과 관련한 입장차가 지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당시에는 뭐 이런 상황까지는 그러게요.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곳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뭐 굉장히 저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또 어떨까요? 이게 시행된 지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이 작년 1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워낙에 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사 이 전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한 번 발생하거나요. 6개월 안에 어떤 상해 사고가 2건 이상이 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화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산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현장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재하청, 그렇죠. 제재하청을 주는 구조죠. 그래서 제재하청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제재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만 책임을 받고 이제 거기서 단절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는 과연 이러면 이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자금이든 지시든 또 현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원청업체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게 또 맞고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 담보를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까지, 그러니까 실무, 현장 책임자의 책임에 그치면은 이거는 사실 면죄부를 주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어떤 법정형을 가져가야 이런 중대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논의에서 도입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래도 좀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까? 관련 사망 소식은 좀 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산재 사망 사고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기 전이든 후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라는 변수가 있은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집계를 보면요, 이게 산업재해 유족 급여 신청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 내가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러니 우리가 연금을 타야겠다라고 해서 그 신청한 내역을 봤더니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74명입니다. 이게 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46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소한 사망사고를 절감시키지는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는 한데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그 늘어난 건수가 한 3-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자릿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것 봐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그래도 이 감소폭이 줄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반대측에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책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재해 유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서 있었던 사망사고도 떨어짐 사고, 낙하 사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떨어짐 사고입니다. 네. 낙하물에 맞아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인데 이 총 800건이 넘는 경우에서 322건에 해당을 했고요. 또 부딪힘 사고 이게 뭐 그냥 가벼운 물건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건설 현장에 굉장히 다 무거운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딪힘 사고가 92건 그리고 뭐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흔히 나오기도 하는데 끼임 사고도 90건이 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는 50인 미만 그러니까 근로자 5명 이상 49명까지의 사업 현장에서 365명의 근로자가 사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뭐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좀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반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이 넘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기업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 규제되는 범위가 훨씬 늘게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준 게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런데 5인 미만의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긴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외로 하기로 법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말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 5인 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 물은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60% 정도가 우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 규정을 보면 사실 사후적으로 징벌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요. 이게 사고가 어떤 산업 현장의 특성상 건설업의 또 특수성상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교육, 준비,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제대로 구비해 놨느냐가 사실 관건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면 경영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막 이 단기적으로 딱 나와 있는 납기도 시급하게 맞춰야 되고 막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뭐 난간이니 뭐니 이런 걸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게 또 사용자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이 이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조계와 또 경영계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예. 실제로 지금 기소가 많이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한 1년을 조금 넘겼는데 이 1년 동안 정말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했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재판을 받게 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중대재해처벌법 저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판사님 이거 헌법재판소에 좀 넘겨주세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 법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줄 것을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해당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법 소원의 형태로 헌재의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을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한 업체, 에어컨 조립 업체인데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지금 이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거 위헌법률 심판 봐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했는데 여기서의 또 이걸 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경영 대표자 이런 표현들. 아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야? 이런 부분. 그럼 책임 소지가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형사법 어떤 규제를 하는 이 형사법이 너무 과도하다. 실형 선고까지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단 산업 현장과 이 사용자 측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다른 이런 법정형을 가진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세게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위헌 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실제로 그 법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이 시행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야권 인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1년 동안 드러났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반대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망 사고나 이런 걸 보더라도 훨씬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현장이 아니다. 아주 작은 영세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상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위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 규정 자체는 어쨌든 추상적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차원의 법을 나중에 판례가 그러니까 법원 단계에서 사례로 구체화해서 이게 축적되면 산업 현장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보다 구체화되는 거지. 지금 이 법 자체가 추상적인 이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법과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 법에 대해서만 사실상 딴지를 거는 거다. 이런 게 또 노동계 야권의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된 지 워낙 초기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말이 참 다 일리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부분은 물론 뭐 법률의 취지 그리고 사고의 예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이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니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과도하기도 하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산재 사고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막 뭐가 쓰러지고 이랬거든요. 이제 건축물 같은 게. 그런데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그 현장 사무실에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되고 어느 단위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게 또 형사 책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사건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월 27일 작년에 시작된 이후부터 그해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돼서 형사사건화 된 건수 229건이에요. 적지 않죠.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처리된 건수는 5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52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고용부에서 일단 1차 전담을 해가지고 현장에 점검도 나가고 이 노동 현장 중지도 시키고 이런 1차적인 조치를 하는데 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인력 난의 문제도 있어서 속도를 못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된 건 중에서도요, 고용부가
이제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로 넘긴 사례는요. 한 15%가 안 됩니다. 전체 건수에. 굉장히 적네요. 예, 34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일단 검찰이 받으면 그냥 수사를 잘했으니까 바로 기소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불기소해야겠다. 간단하게 또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아무래도 강제 수사권이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비교적 검찰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수사도 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기도 하고 이래서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서 검찰이 재판에까지 넘긴 사건 수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건 남짓한 그러네요. 거예요. 4.8%로 집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은 이만큼 적체가 되고 계속 지금도 이번 달 뭐 올해 들어서만도 4-5건이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문제 자체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풀어내는 속도나 그럼 기소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수치를 내봤더니 참 아직은 참 많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좀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